유럽 제국이 더 확장할 수 있을까요? 고대 시기부터 국제 지정학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세계는 점점 통합될 것이고 결국은 몇 개의 제국들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를 두고 7개 혹은 10개 정도의 제국들이 전 세계를 분할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논의는 주로 서구권,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보수색을 띤 시오니스트 계열 일부에게서 자주 언급됩니다. 이들은 세계가 빠른 속도로 단일화되면서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지고 나중에는 권역별로만 묶인 몇 개의 강대 제국들만 남게 되리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간 이런 주장은 일종의 종말론적 신학 해석이라는 이유로 그저 황당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은 영미권 신학계의 일부 해석, 즉 말세에는 딱 7개나 10개의 나라만 남는다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해설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 보수 세력권 일부에서는 세계가 실제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블록화되고 단일화되는 움직임을 볼 때마다 경계심을 갖고 또 가능하다면 그런 블록화를 해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왔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통일이 과거부터 계속 주목받아 왔습니다. 과거 알렉산더가 이룬 헬레니즘 제국, 이후 로마 제국,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와 독일 나치즘에 이르기까지 유럽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굵직한 역사의 분기점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 종말론 신학 해석을 따르는 이들은 이 유럽 통일의 시도가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유럽이 완전히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지속된 적은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들의 예언은 늘 비현실적이라고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에 이르러 또 하나의 유럽을 하나로 만드는 세력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유럽연합 EU입니다. 알렉산더나 로마 제국 혹은 나폴레옹 히틀러가 추구했던 무력적 전쟁적 통합과는 달리 유럽연합은 경제협력과 평화적인 외교를 통해 각 국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한 뒤 찾아온 전 세계적 경제 위기,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유럽연합은 치명적인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 국가들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 간의 재정 격차, 그리고 긴축 정책에 대한 충돌 등으로 인해 유럽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통합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많은 이들이 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영국마저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하고 실제로 이행함으로써 2016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유럽연합의 붕괴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오히려 유럽의 단결심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보 문제 앞에서 유럽 국가들은 다시 하나의 안보 공동체로 묶일 필요성을 절감했고 여기에 북유럽 국가들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나토 가입을 완료했고 스웨덴의 가입 역시 성공하면서 유럽의 군사적 정치적 결속이 한층 더 강화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남유럽발 재정 위기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그리스 역시 최근 몇 년간 관광 산업과 민간 투자를 회복하면서 유로존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예전처럼 무너지는 대신 다시 한번 비상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전체 인구는 약 4억 5천만 명 정도로 미국의 3억 4천만 명보다 많습니다. 더욱이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미국과 비슷하다고 볼 때 만약 EU가 지금보다 더 단일화 통합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맞먹거나 그 이상 가는 거대 경제 군사 블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당연히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되죠. 특히 미국 보수 정치를 대변하는 세력들은 유럽의 부유층과 금융 엘리트가 과거 유럽 열강 시절처럼 미국을 착취하려 든다는 식의 음모론적 프레임을 종종 내세워 반-유럽 정서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곤 합니다. 이러한 미국 보수 진영 대 유럽 진영 간 구도는 실제 정책 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 역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륙을 더 강력하게 묶어보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반면 EU 쪽에선 캐나다를 유럽연합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제안을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외교 카드 같지만 사실상 미국이 캐나다와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대신 캐나다를 유럽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처럼 해석될 수 있어 미국 보수층과 유럽연합 간에는 상당한 긴장 기류가 흐르기도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엔 북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코소보 등의 나라들이 이미 가입 의사를 밝혔거나 가입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터키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도 유럽 문명권 편입을 언급해왔고 여기에 더해 최근엔 캐나다까지 EU 가입론이 비공식적으로 거론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할 거라는 낙관론이 우세한데 러시아와의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그 시점과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트럼프의 책략은 유럽 재분열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받아 만약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지속되는 동안에 더 노골적인 유럽 분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만약 유럽이 지금처럼 한데 뭉치고 나아가 캐나다까지 편입해 더 거대한 블록으로 커지게 된다면 미국의 패권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 최근 미국을 제외한 자체 군사 안보 체계를 구축하자는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파구 중 하나로 트럼프는 유럽 내 브렉시트 2.0을 유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 먼저 탈퇴한 선례가 있듯이 또 다른 국가나 지역, 특히 구동국권 국가들이 EU에서 이탈하도록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죠. 예를 들어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그룹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중심부와 경제, 문화, 역사적으로 결이 꽤 다릅니다. 자국의 젊은 인력과 우수 인재들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영내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러시아와 대치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는 시각도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차라리 미국과 손을 더 단단히 잡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서유럽과 약간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게다가 방산 분야에서도 갈등이 엿보이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유럽이 스스로 무기를 생산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하는 반면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산 무기는 비싸고 개발 공급 속도도 느리다며 미국이나 한국의 무기를 대량 도입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쌓이면 EU 내부 결속이 약해질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동유럽을 따로 포섭하려는 정책을 편다면 의외로 쉽게 실현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 독일 등 기존 서유럽 선진국들은 당장 인력 생산 기지 등을 잃고 경제 성장 둔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2의 브렉시트를 통해 만약 동유럽 국가들이 EU를 탈퇴한다고 해서 이들이 곧장 러시아 쪽으로 기울 것이냐 하면 현재 정세상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동유럽 지역 전반에서 반러 감정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이죠. 대신 이들 국가는 이미 한국,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오고 있고 나토 군사망에 편입되어 있으니 독자적인 새로운 서구 블록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트럼프가 바라는 유럽 분열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이죠. 물론 미국 내에서도 모든 국민이 이 같은 급진적 보수 노선을 지지하진 않기에 트럼프가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2. 아시아는 누가 차지할까?
서구 세계를 지배해온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사상, 로마의 전통, 르네상스, 계몽주의, 근대 프랑스 철학 등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술과 경제, 금융과 군사 측면에서 서구는 절대적인 우위를 누려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판도가 아시아 쪽으로 상당히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 그리고 대중문화와 미디어 부문의 주도권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기차와 숏폼 플랫폼, 틱톡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설계 생산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소재, 부품, 장비와 로봇 산업 등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미국과 유럽이 기술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전 세계를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구도가 깨지고 아시아 여러 나라가 핵심 공급망의 큰 축을 차지하는 다극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구 국가들은 아시아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을 묶어 중국에 맞서려 하고, 동시에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까지 끌어들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반도체법 칩스 액트 등이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을 낳지만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 일부 국가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유럽의 경우 과거 식민지 경험 등으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은 미국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역시 거대한 경제권을 앞세워 아시아 각국과의 FTA 협정, 투자 확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외치는데, 이는 유럽이 굳이 미국 편에만 서거나 그렇다고 중국 쪽에 과도하게 기울지도 않으려는 일종의 중도적 노선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으니 미국처럼 노골적인 갈등을 빚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안보면에서는 미국 동맹 체제를 무시할 수 없으니 적당히 디리스킹 정도로 선을 긋는 시기죠. 아시아 안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 역사, 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잠재해 있고 미중 갈등 구도가 겹쳐 복잡해진 상황이라 동아시아가 단일 블록을 이루어 서구에 대항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구가 개별적으로 한국이나 일본 혹은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 간 협상을 맺어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그림이 앞으로도 전개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전 세계 부가가치와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이 아시아 패권을 쥐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유럽연합이 스스로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동유럽,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등에까지 확장을 성공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완성한다면 미국 못지않게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미국이 동아시아의 주요 기술 안보 파트너를 끝까지 붙잡아두고 트럼프식의 보수 정권이든 아니든 간에 큰 틀에서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한다면 아시아는 사실상 미국과의 협력 구도를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죠. 결국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유럽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유럽이 완전한 단일 제국으로 나아갈 경우 미국과 직접적 충돌 양상이 분명해질 것이고, 그 틈새에서 아시아가 자율적, 독자적인 기술, 경제 거점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럽 내부가 다시 균열돼 미국이 동유럽권을 따로 끌어안고 서유럽 쪽이 중국 등과 제휴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확장 문제는 단순히 유럽 대륙 안에서의 통합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힘의 재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EU에 빠르게 편입 수 있을지, 그리고 캐나다, 이스라엘, 터키 같은 외곽 국가들이 실제로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유럽은
과거 수백 년 동안 언제나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새롭게 태동하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가치 사슬 속에서도 여전히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한때 흔들렸던 EU가 다시 단합하여 러시아에 공동 대응하는 모습,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난민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은 아직 유럽이 완전히 구심점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동유럽, 북유럽과 서유럽 사이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로 조율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 정권이 어떤 기조를 취하느냐에 따라 유럽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계 질서가 과거처럼 단순히 미국 단극 체제로만 굴러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이 거대한 통합에 성공할 수도 있고 동아시아가 초강대 지역 경제권으로 부상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들을 각계 격파하거나 동맹으로 묶어내어 다시 한번 새로운 패권 질서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럽 제국이 더 확장할 수 있을지를 묻는 문제는 곧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어디로 향할지를 예측하는 복합적 질문과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각국 정치인들과 경제, 군사 전문가들은 유럽의 통합 움직임, 미국 보수 세력의 재집권 가능성,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의 완전 통합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꿈처럼 여겨졌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다시 떠오른 안보 위협과 미국 주도 질서가 가져오는 불안정성에 대한 반작용을 타고 유럽이 놀라운 단결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EU가 우크라이나, 발칸반도 혹은 캐나다까지 품어내는 새로운 거대 연합체로 발전할지 아니면 내부의 보수적 반발과 경제적 격차 문제로 또 한 번 갈라질지 우리 역시 지켜보며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는지요? 지금까지 국토전략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토전략TV 후원을 하실 분들은 지금 나오는 네모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비공개된 비디오들을 시청하세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